남의 빚이 제 발목을 잡아 제 현관문까지 끌고 들어왔던 날, 저는 제 이름이 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도장은 제 손이 찍었지만 뜻은 제 뜻이 아니었고, 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묶였지만 숨 막히는 숫자는 다른 사람의 삶에서 불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우편함에서 채권자 통지서를 꺼내 들고도 저는 잠깐 종이의 무게를 현실의 무게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발부된 독촉장이 제 가슴을 정면으로 눌렀기 때문입니다. 저는 6번의 겨울을 더 넘기면 환갑을 보내는 나이입니다. 시장에서 반평 남짓한 수선집을 오래 지키며 바늘과 실로 식구들을 이어왔습니다. 남편 상호 씨는 공단을 정년 퇴직한 뒤 동네 경로당에 나가고, 저는 집과 가게를 오가며 조용한 노을 같은 나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살림을 꾸렸고 손주 사진을 보내올 때마다 저는 작은 접시에 사과를 깎아놓고 한 입 베어 물며 세상은 아직 저를 기다려주는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그날 우편함의 봉투가 제 평온을 찢어놓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 이름이 적힌 독촉장에는 보증인이라는 단어가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여러 번 비비고 읽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어떤 카페의 운영자금 대출 연체, 보증인으로서 상환 의무 통지. 저는 제 가게 앞 간이 의자에 앉아 5분 넘게 바람만 마셨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렴풋이 지난 봄, 남편의 동생 댁 미정 씨가 카페를 낸다며 사업자 등록에 서류가 좀 필요하다고 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명예 빌려주기라는 말을 분명히 들은 기억은 없었습니다. 다만 늘 체면을 중시하는 시댁 어른들이 저를 성실하고 깨끗한 신용으로 칭찬해왔고, 저는 사소한 도장 하나쯤은 가족 사이에서 그저 신뢰의 표시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착각했습니다. 가족 사이의 부탁은 인감 도장보다 무겁고 채권자 통지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다는 걸요. 저는 남편의 체면을 생각했고 시댁의 체면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거절하면 남편이 곤란해질 거라는 생각에 그날 도장을 찍고 돌아오며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괜찮다. 도움을 주고도 생색 내지 않은 거라고요. 제 어리석음이었던 걸 이제야 고백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 눈치를 보며 봉투를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제가 홀로 쌓아온 비밀 통장의 존재가 둥근 바위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금액으로 시작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제 은밀한 밭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밭을 내놓지 않겠노라 마음먹어 왔습니다. 여자가 나이 들어 의지할 곳이 자기 몸과 손끝 말고 또 무엇이 있겠나 싶어 바늘로 번 돈을 봉투에 싸서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그 밭을 남의 가축이 밟고 지나가게 하지는 않겠다는 자존심이 있었고, 그 자존심은 제 작은 체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를 한 발씩 밀어붙였습니다. 다음 달, 그 다음 달, 독촉장은 음침한 회색 봉투로 형태만 바꾸어 계속 왔습니다. 종이의 톤은 점점 짙어졌고 짙어질수록 저의 숨통은 옥죄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금융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원은 차가운 어조로 연체 사실과 연체 이자를 설명했고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정보들을 던졌습니다. 저는 통화가 끝나기 전에 핸드폰의 버튼을 눌러 이 통화를 녹음 증거로 남겼습니다. 뒤늦게나마 제 어깨에 걸린 무언가를 보존해야 했습니다. 그 행동은 마치 밤길을 걷다가 작은 돌멩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는 심정과 비슷했습니다. 그 돌멩이가 얼마나 쓸모 있을지는 모르지만 빈손으로 어둠을 지나는 것보다는 나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할까 아니면 제가 알아서 처리할까 갈팡질팡했습니다. 남편의 체면과 제 체면이 같은 가지에 달린 열매인지 아니면 다른 나무의 다른 열매인지 저 자신도 헷갈렸습니다. 새벽녘 저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미정 씨를 찾아가 되짚어보고 상황을 파악한 뒤 남편에게 이야기하자고요. 저는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만나자고 전했고 다음 날 오후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는 한창 손님이 드나들어야 할 시간인데도 텅 빈 의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한 훅을 하나 더 고백하자면 저는 그날 제 얼굴에 달라붙은 체면을 떼어내듯 마스크를 벗는 기분이었습니다. 침묵하고 넘어가면 모두가 편할 것 같았지만 침묵은 결국 제 등을 떠밀어 낭떠러지로 데려갈 거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진실은 늘 사람의 눈빛 안에서 시작되고 핑계는 늘 모서리 진 탁자 위에서 슬쩍 미끄러집니다. 거기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커피 한 잔과 제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문서들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서류를 꺼내 보여 주었습니다. 사업자 대출 계약서, 보증인 동의서, 담보 설정 약정, 낯선 이름의 금융기관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에서 제 이름을 찾아냈고 제 인감 도장이 찍힌 자리를 보았습니다. 도장 주변에는 펜으로 급히 긁적거린 흔적들이 있었고 마치 누군가의 조급함이 잉크에 섞여 굳은 듯 보였습니다. 미정 씨는 어려운 사정을 늘어놓았습니다. 매출은 줄었고 임대료는 오르고 커피 원두 값까지 뛰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내 서류의 모서리를 따라 손톱으로 종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동안 저는 여러 번 숨을 고르며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누구의 슬픔이 아니라 제 이름이 왜 이런 자리까지 걸려 들어왔느냐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누가 어떤 경위로 제 인감증명서를 제출했고 어떤 중개인을 통해 서류가 오갔는지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는지요. 미정 씨의 대답은 애매모호했습니다. 서류는 그날 급박하게 처리되었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자세히 설명할 틈이 없었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의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음을 느끼면서도 제 안쪽에서는 다른 고집이 점점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의 공웅이 정당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걸. 저는 어린 시절 엄마의 가계부 장부를 들춰보며 배웠습니다. 낸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미안함은 다음 회차의 연체료처럼 이자를 붙여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성질이 나빴습니다. 검찰청 고지서 비슷한 양식의 무언가가 또 날아왔고 저는 겁이 나서 동사무소 민원 장고까지 가보았습니다. 공무원은 담담하게 절차를 안내해 주었고 그 안내가 지나치게 담담해서 저는 더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내 통장에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액수, 연체금을 막는데 필요한 액수, 다음 달까지 벌 수 있는 액수. 결론은 뻔했습니다. 제 비밀 통장을 열어야 살았다면 열지 않고 버티는 건 선택이라기보다 고집이었습니다. 저는 밤늦게 장롱 깊숙한 곳에서 봉투 묶음을 꺼내 손으로 한 장씩 세어 보았습니다. 그 돈은 제 손때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잠시 외면한 채 일부를 끌어와 연체료와 이자 일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마치 상처 위에 붙여둔 작은 밴드처럼 다시 봉투 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금융회사의 담당자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담당자는 보증인의 책임을 반복했고 일정 기한 내에 변제가 없으면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통화를 녹음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제 손에 남은 건 약속들보다 기록들이 더 믿을 만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기록은 인간의 양심보다 목소리를 덜 떠는 것 같았습니다. 숫자는 사람보다 덜 배신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노력을 하든 빚은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영악했습니다. 집 근처 파출소에서 확인 전화가 오기도 했고 낮에는 낯선 번호가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빗자루로 마당을 쓸다가도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밤이면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그림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 일이 커질 게 분명했고 그가 화를 억누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호 씨는 체면을 지키려다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가장 잘 알았고 그래서 그가 가장 두려웠습니다. 강한 훅을 여기서 또 꺼내야겠습니다. 제 불안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예고편이었습니다. 집안의 작은 균열은 늘 별것 아닌 핑계로 시작되어 어느 날 갑자기 벽 전체를 갈라버립니다. 빚의 그림자는 발 뒤꿈치부터 타고 올라와 등뼈를 어루만지고 체면이라는 이름의 얇은 겉옷은 비가 한 번만 더 오면 젖어 벗겨질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벌써 젖기 시작한 옷깃을 손으로 움켜쥐고 누가 이 옷을 벗기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미정 씨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했고 이번에는 제 쪽에서 장소를 골랐습니다. 시장통 한복판에 허름한 국수집 구석자리에 앉아 제 앞에 앉은 사람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핸드폰을 조용히 켜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했고, 누가 동의했고, 누가 감췄는지 한 번에 밝혀질 리는 없었지만, 저는 이제부터라도 준비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말과 말 사이에 시로라기 같은 망설임과 거짓이 교차했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뜻밖의 방향에서 나왔습니다. 미정 씨의 전화가 잠깐 울렸고 그녀는 통화를 위해 자리를 비켰습니다. 국수집의 소음 사이로 몇 마디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젓가락을 정리하는 척하며 귀를 닫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끝난 뒤 다시 자리로 돌아온 그녀의 표정에서 저는
오래 숨겨온 무언가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설득하기 위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설득하려던 쪽이 오히려 설득당한 듯 눈빛이 잠깐 허물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일에는 다른 그림자가 한 명 더 서 있다는 것을요. 반전은 그날 밤 집안의 냉장고 문을 닫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보았을 때 완성되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대출 당시에 쓰인 서류 사본과 함께 보증 관련 문서를 전달한 중개인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낯익은 필체로 적힌 메모가 끼워져 있었고 그 필체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습관처럼 붙이는 작은 화살표 표시까지 정확히 같았습니다. 저는 봉투 가장자리를 잡은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명의 빌려주기의 배후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직접 말하는 대신 동생 댁을 통해 저를 움직였고 스스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한 바퀴 돌아 저를 설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봄의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시댁 어른들 앞에서 저는 칭찬을 들었고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이후 며칠 사이 서류가 오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가 어떤 계산을 했는지, 어떤 낭패를 미리 피하려 했는지 너무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퇴직금 일부를 잘못 굴려 손해를 봤고 체면상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빌었고 동생 댁의 사업으로 포장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남편의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저려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얽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솔직했습니다. 그러나 그 솔직함은 소리 없는 파도처럼 조용히 밀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계획의 얼개를 짚어주었습니다. 언제, 누구와 무슨 서류를 주고받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수집에서의 만남을 녹음 증거로 남겼다고 말하며 더는 제 이름을 타인의 장막처럼 쓰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부정했을 겁니다. 체면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종이와 기록, 그리고 제 눈을 정면으로 마주한 그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지켜온 작은 체면, 제 비밀 통장, 제 이름이 붙은 종이들,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이야기의 다른 표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실질적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에 연락해 일시상환 일부를 진행했고 경매 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한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저는 비밀 통장에서 큰 금액을 꺼냈고 제 손이 익숙히 기억하던 봉투 묶음이 든든하게 가벼워지는 걸 보았습니다. 편치 않았습니다. 그 돈은 저를 위한 우산이었고 저는 우산을 미리 펴는 대신 폭우 속 한가운데서 그것을 찢어 비옷으로 바꾸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최소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안에 남편과 함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동생 댁과 상의해 남은 금액을 분할 상환하는 계획을 세우기로 했고 저는 그 과정의 모든 문서를
제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은 이미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누구네 집이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을 잃었다더라. 누구네 사위가 어디에 투자했다가 망했다더라. 그런 구설수들이 이름 없는 사물처럼 내 가게 문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손끝은 그 어느 때보다 성실히 움직였습니다. 바늘땀 하나에도 다짐이 묻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제 이름 세 글자를 너무 가볍게 두지 않겠다라는 다짐. 체면이라는 얇은 천이 제 판단을 흐리게 두지 않겠다는 다짐. 제가 벌어들인 돈이 제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뒤 교회에 나가 목사님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사실을 털어놓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 숨기는 비밀은 언제나 가장 깊은 곳에서 썩습니다. 썩은 것은 반드시 냄새로 올라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저녁 식탁에 불러 앉혀 언젠가 우리 부부가 떠난 뒤에도 지켜야 할 원칙과 넘어서는 안 될 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명예 빌려주기의 위험을 또박또박 설명했고 누구의 부탁이라도 서류 앞에서는 냉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고 또 안도했습니다. 어른들의 실수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멈춰 선 것을 확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동생 댁과 몇 번이나 크게 다투었고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외면했습니다. 싸움의 소리는 언제나 변명과 잘못이 서로에게 넘겨지는 고함으로 번역됩니다. 저는 서랍 속에 가지런히 정리한 녹음 파일들을 다시 확인해 보았고 혹여 법정으로 가야 할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제가 끝까지 칼을 빼어 들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어리석습니다. 다만 어떤 어리석음은 법을 흔들고 어떤 어리석음은 사랑을 흔듭니다. 저는 이번엔 사랑 쪽의 흔들림이 조금이라도 덜하길 바랐습니다. 한동안 모든 것이 비에 젖은 뒤 마르는 듯 고즈넉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바느질을 했고 손님들의 바지단과 치맛단을 공들여 마감했습니다. 퇴근길에 시장에서 대파를 묶음으로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면 부엌 창문으로 붉은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제 비밀 통장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 허락 없이 그 돈에 손대지 않겠다는 약속문을 손수 써주었고 저는 그 약속문을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서랍 가장 안쪽에 넣어두었습니다. 종이는 늘 사람보다 오래 기억합니다. 기억은 늘 사람을 다시 사람답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쓰고 나니 제 어깨 위의 짐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체면이란 단어 앞에서 자주 멈칫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체면은 타인을 위해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지 않기 위해 세우는 경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명예 빌려주기는 친절의 포장지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책임이라는 단단한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빚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를 흔들고 비밀 통장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버팀목입니다. 그리고 녹음 증거는 분노의 칼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사실을 붙드는 작은 밧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의 체면과 자신의 이름 사이에서 어디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